칠성신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어본 적 있나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큰일을 앞두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장독대에 깨끗한 물 떠놓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하고 칠성신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칠성에는 북두 칠성과 남두 칠성이 있다고 해요. 우리에겐 북두 칠성이 더 친숙하죠? 국자처럼 생긴 북두 칠성은 어두운 밤하늘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고 국자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방위와 계절을 알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별자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북두 칠성에 사는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 줘야 사람이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또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복을 받거나 화를 입는 모든 일은 북두 칠성이 다스린다고 믿었죠. 칠성은 7명의 신으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비를 내리게 하고 수명을 연장해주며 재물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옛날에 외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스님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19회를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스님에게 외아들을 살릴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죠. 한참을 듣고 있던 스님은 남산 꼭대기에 두 스님이 바둑을 두고 있을 테니 그곳에 가서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곧장 남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정말 두 스님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얼굴이 고왔고 다른 한 스님은 매우 흉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빌고 또 빌었더니 고운 얼굴의 스님이 흉한 얼굴의 스님에게 아이가 불쌍하니 살려줍시다 하고 말했어요. 얼굴이 흉한 스님은 계속 반대하다가 결국 아이의 수명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고운 얼굴을 한 스님은 남두칠성이고 흉한 얼굴을 한 스님은 북두칠성이었어요. 흉한 얼굴의 스님은 품에서 사람의 수명을 적은 책을 꺼내 아이의 수명이 19살인 것을 99살로 고쳤다고 합니다. 책거리. 진귀한 골동품이나 선비가 아끼는 물건을 책과 함께 그린 그림을 책거리라고 해요. 책거리에서 거리는 볼거리, 구경거리와 비슷하게 쓰여서 책이나 문방구 그림을 구경한다는 뜻의 순우리말이에요. 책과 문방구를 그린 책거리와 책을 쌓아두는 선반인 책가를 함께 그린 책가도도 있어요. 예전에는 선비라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처럼 책을 쉽게 구할 수 없어서 책을 그린 책거리를 두고 대신 마음의 위안을 삼았죠. 책거리에는 글 읽기를 즐겨했던 선비들의 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중국 송해학자 정자는 비록 책을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책을 만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책 읽기가 취미였던 조선의 22대 왕 정조는 바쁜 와중에도 책거리에 그려진 책을 보면서 늘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좌 뒤에는 1월 오봉도나 십장생도를 두는 게 보통이었지만 정조는 책가도를 어좌 뒤에 두도록 했죠. 책거리는 정조의 총애를 받은 화가인 김홍도가 잘 그렸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책거리는 18세기 들어 청과 교류가 늘어나고 다른 나라의 문물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지자 중국으로부터 사치품을 비롯해서 책과 문방구를 많이 수입했고 수만 권의 책을 수집한 장서가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비들의 취미를 그림으로 표현한 책거리가 유행하게 됐죠. 사물을 그릴 때 실제 보이는 것과 같이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죠. 이런 기법을 원근법이라고 해요. 여기 책거리를 한번 볼까요? 책이 뒤로 갈수록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책이 뒤로 갈수록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지다니 이상하죠?
책거리는 원근법에 따라 가까운 건 크게, 먼 것은 작게 그린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오히려 크게 그렸습니다. 이것을 원근법의 반대라고 해서 역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역원근법은 책거리의 특징이에요. 이번에는 다른 책거리를 볼게요. 책과 그 사이에 놓인 사물들이 앞을 바라보기도 하고 옆을 바라보기도 하는 등 각기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 방향에서 바라본 것처럼 그리는 걸 다시점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법은 주로 전통 회화나 서양화에서 사용됐는데 책거리에서는 더욱 자유롭게 사용되었어요. 역원근법이나 다시점 기법 모두 눈앞의 사물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죠. 책의 모양과 쌓아놓은 책의 높이가 일정하고 마치 자를 대고 그린 것처럼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책거리의 특징이에요. 도화서에서 화원들에게 그림 수업을 할 때 한 가지 그림의 본을 가지고 직선이나 곡선 그리기를 2000번 이상 반복해서 훈련했다고 해요. 그때 연습했던 그림이 책거리가 아니었을까요? 책거리의 반듯한 직선은 화원들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일 겁니다. 유교 문자도. 뜻이 좋은 글자들을 골라 조합해서 만든 그림을 문자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글자 그림이라는 뜻이죠. 목숨 수자나 복자처럼 좋은 뜻을 가진 문자나 용, 호랑이, 학, 거북처럼 복을 가져다주는 신령스러운 동물을 나타내는 글자 또는 효, 제, 충, 신 등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 도리를 나타낸 글자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대표적인 문자도로는 유교의 가르침을 그린 유교 문자도와 목숨 수자, 복자를 반복해서 쓴 백수백복도, 가죽붓으로 그린 혁필화 등이 있습니다. 문자 그림은 주로 병풍으로 만들어져서 선비의 방이나 아이 방을 장식했죠. 문자도 가운데 대표적인 그림인 유교 문자도는 왕이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그림이에요. 효제 문자도라고도 하지요. 유교의 중요한 덕목인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 8문자에 잉어, 개, 새우, 제비, 죽순 등을 함께 그렸습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는 바람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애 있으며 나라에 충성하고 믿음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며 언제나 검소하고 절제하며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교 문자도에 나오는 사물이나 동식물은 글자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한자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그림처럼 쉽고 재미있죠. 유교 문자도에 숨어있는 재미난 얘기 알아볼까요? 효도, 효, 그림에 등장하는 잉어나 죽순, 부채는 모두 효를 상징하는 사물입니다. 중국 진 시대에 왕상이라는 효자가 있었어요. 왕상은 어머니를 위해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 드렸습니다. 중국 오의 맹종이라는 사람은 늙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눈 쌓인 대나무 밭을 찾아갔는데 죽순을 구하지 못하자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죽순이 돋아났습니다. 중국 한의 황향이라는 효자는 날이 더우면 부모 곁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날이 추우면 자신의 체온으로 부모를 따뜻하게 감싸드렸습니다. 공소날 제 그림은 형제 간의 우애를 뜻하는데 할미새 한 쌍과 산 앵두나무가 등장해요. 할미새는 위급한 상황이 되면 꼬리를 마구 흔들어 형제들에게 위험을 알린다고 하고 산 앵두나무는 여러 송이의 꽃이 한데 피어나서 형제 간의 돈독한 우애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충성충 그림에는 용과 잉어,
새우, 대합이 등장합니다. 용은 임금을 뜻하고 새우는 화합을 뜻하죠. 임금을 잘 모시고 신하들이 화합함으로써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예요. 믿을 신 그림에는 새가 등장하는데 이 새는 올바른 말, 규칙, 약속을 뜻합니다. 새 꼬리에는 편지가 달려 있어요. 이 편지에는 한해 소무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흉노족에게 갔다가 붙잡혔는데 항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의 예 그림은 사람 사이의 존경을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을 뜻하는데 등에 책을 메고 있는 거북이 등장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중국 하의 오임금이 낙수라는 곳에서 홍수를 다스릴 때 등에 글자가 쓰인 거북이 나왔다고 해요. 거북 등의 글자를 낙서라고 하는데 이 낙서를 보고 천하를 다스리는 9가지 법을 만들고 예를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 예를 상징하는 동물이 됐죠. 오를 의 그림은 정의롭고 올바름을 뜻하는데 삼국지의 도원결의와 관련이 있어요. 도원결의는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 밭인 도원에서 의형제가 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이죠. 복숭아 꽃만 그려서 도원결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청렴할 염 그림은 검소하고 욕심이 없는 것을 뜻하는데 이 그림에는 봉황이나 개가 등장합니다. 봉황은 무리지어 살지 않고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아무리 배고파도 좁쌀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봉황처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곧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개는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데 사람도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고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치 그림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림에는 토끼, 달, 매화, 탑, 수양산 등이 등장하는데 백의와 숙제의 고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이 주에 망하자 백의, 숙제 두 형제는 주에서 주는 금품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서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캐먹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마저도 먹지 않아 굶어 죽었죠. 달과 매화는 백의 숙제의 고든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수백복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오래오래 사세요. 새해가 되면 너도 나도 주고받는 덕담이죠. 이 말을 그림으로 그린 민화 백수백복도는 어른이 생활하는 방의 병풍으로 놓았습니다. 백수백복도에서 백은 많다는 뜻의 상징적인 숫자이지 꼭 그림 속 글자가 백자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글자 수를 세어보면 수자와 복자를 합해 440넉자가 되는 병풍도 있었습니다. 수자와 복자를 반복해서 그린 이유는 문자의 뜻 그대로 복을 많이 받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옆에 백수백복도는 전서라는 글씨체로 쓰였습니다. 전서란 사물의 생김새를 단순하게 기호처럼 만든 글씨체인데 언뜻 보면 글씨라기보다 그림 같죠? 그래서 종류와 모양이 아주 다양합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지방마다 다르게 쓰고 있던 여러 글씨체를 전서체 하나로 통일했다고 해요. 진이 멸망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된 전서체는 다시 여러 가지 글씨체로 변했는데 사물이나 동식물의 모습을 활용해서 다양한 글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나무 잎으로 꾸민 문자, 용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문자, 구슬로 꿰은 문자, 버드나무 잎으로 만든 문자, 물고기가 노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문자 등등 각양각색이었어요. 문자라기보다 그림에 가깝죠. 백수백복도는 임진왜란 이후 중국에서 전해졌습니다. 1610년 지금의 전남 나주 일대의 현감이
전주에서 중국 사람에게 받은 백수도를 광해군에게 바친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온 백수백복도라고 해요. 이 그림은 앞에 백수백복도와는 좀 다르죠? 수자와 복자가 번갈아 가며 쓰여 있긴 하지만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솜씨 좋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처럼 수자와 복자가 멋지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닭, 학, 개구리, 호랑이, 해치, 신선, 가지, 대나무, 연꽃, 책, 그릇, 호리병 등 민화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을 총동원해서 장수와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아기자기한 그림판 같죠?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개구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베개에는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개구리와 복은 특별한 연관은 없지만 베개에 새겨진 복자 덕분에 개구리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호리병에도 수자를 새겨 넣어 장수를 강조했죠. 원래 호리병은 신선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장수를 나타내지만 호리병에 새겨진 수자로 장수의 의미가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발견했나요? 이런 식으로 수자와 복자를 그린다면 백수백복도가 아니라 천수천복도나 만수만복도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민화는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 사이에 많이 그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는 조선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시기였죠. 먹고 사는 게 바빴던 서민들에게 전서체로 된 백수백복도는 글깨나 하는 양반들만 즐기는 어려운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특유의 재치와 익살로 어려운 한자를 누구나 알기 쉬운 그림으로 바꾸었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심성을 가진 우리 조상들은 민화를 통해 힘든 시대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빠르고 편리하며 풍족한 시대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 어렵다고 해요. 이런 시기에 민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